지금 50세라고 늦었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70까지 가려면 한 20년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20년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IRP나 연금저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퇴직급여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내 그거 계좌로 받을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 그 세금을 내가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까지 안 내도 됩니다. 대출자를 10년 후부터 내도 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 낼 때로 나중에 내도 되니까 좋죠. 제 동기들이 이제 퇴직을 하기 시작했고요. 상당한 친구들이 퇴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주변에 퇴직을 준비하거나 이제 퇴직한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되게 많이 드냐면요. 이분들이 노후 걱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 퇴직하기 10년 전부터 노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만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위로 갈수록 위아래로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지죠. 위에서는 어떻게 하라, 또 밑에서는 잘 말을 안 듣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사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만 하고 실제로 노후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회사 내에서는 못하더라도 주말이나 퇴근하고 나서는 노후 소득 활동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퇴직하고 났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한 100만 원, 200만 원을 벌 것인가를 미리 좀 준비하는 게 좋겠다. 최소한 퇴직하기 5년 전에는 내가 회사 그만두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소득원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연금보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연금보험을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매월 납입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업비라는 비용이 나갑니다. 연금보험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0% 내외의 사업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10%를 수익을 내야지 이제 원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재원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효과가 있지만은 비과세 효과라는 것은 일단 원금이 되고 난 다음에 차익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한 비과세 효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연금과 관련된 연금 저축 상품 또는 IRP 이런 것들을 먼저 다 하고 나서도 남으면은 연금보험을 가입해도 되는데 IRP나 연금 저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과도한 저축 비중입니다. 우리나라 조금 40, 50대한테 설문조사한 걸 보면은 여윳돈이 생기면 어디에 저축 투자할 거냐 물어보면은 83%가 예적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예적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2%, 3%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모아놓는다고 한들 얼마나 자산이 불어날까요? 노후자산 준비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 쓸 때 모아두는, 보관하는 돈 정도로는 괜찮지만 노후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저축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은행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너무 저축, 예금과 적금으로 노후 준비하는 거 이건 적절하지 않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50% 이상은 투자형 상품에 넣는 게 좋겠다. 다시 말하면 펀드나 주식이나 이런 거, 리츠나 이런 투자형 상품에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산 배분하면요,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저축형 상품을 말합니다. 예금이나 적금처럼 원금 안 깨지면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 근데 대부분 이런 상품들은 깨지지는 않는 대신에 수익률이 너무 낮죠. 그래서 이제 위험자산을 가미할 수밖에 없는데 위험자산은 투자형 상품입니다. 투자형 상품은 원금이 깨질 수도 있지만은 수익이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 투자형 상품이죠. 예를 들자면은 주식이나 펀드 이런 것들이 투자형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자산을 준비할 때나 자산 관리를 할 때 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 안전자산 비중, 위험자산 비중을 어떻게 잘 짜느냐가 그 자산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자산, 위험자산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느냐 그 기준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에 따라서 투자자산, 위험자산의 비중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이만큼은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은 투자자산,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 나이가 30세다 그러면은 30세만큼은 안전자산,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100에서 30을 뺀 70만큼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거. 이게 이제 나이에
나이에 따른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막상 부닥치면 예금 적금하는 거 30% 하는 건 좀 쉬운데 70%를 위험자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위험자산에 그러면은 주식이 할 건가 펀드에 할 건가 이게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것이 만약에 헷갈린다고 하면은 TDF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퇴 시점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펀드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해도 됩니다. 어쨌든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결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입맛이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 육식 좋아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채식 좋아하는 사람 있고 다르죠. 그런 것처럼 투자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투자의 어떤 성격이 다른데 그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정추구형, 두 번째는 중립추구형, 세 번째는 고수익추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정추구형은요. 깨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죠.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깨지는 것이 싫어하기 때문에 한 1%, 2%, 한 3%만 깨져도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투자형 상품의 비중을 20% 이하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0% 이하로 가져간다는 것은 나머지 80%는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안정 상품에 저축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나는 좀 큰 돈 빨리 벌고 싶다. 그런 분들은 고수익 추구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깨질 때 깨지더라도 나는 많이 벌고 싶다. 그래 10% 이상 깨질 수도 있어. 나 그거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80% 정도를 투자형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주식이나 펀드에 내 여유 자산의 80%를 거기다 넣어놓고 한 20% 정도만 예적금에 넣어놓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고수익 추구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립 추구형은 그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 나 깨지는 거 10% 넘어서 깨지는 건 나 못 참는다. 깨지더라도 한 10% 미만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 깨지는 건 내가 일하는데 불편하고 잠도 잘 못 잘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중립 추구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한 3% 밑으로만 깨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정추구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예적금이 한 80%, 그 다음 주식이나 펀드에 한 20%만 그리고 내가 고수익 추구형이다 그랬을 때는 한 예적금의 20%, 그 다음에 주식이나 펀드에 한 80% 나는 한 중간 정도다 그러면 각각 반반씩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투자 성향은요 언제까지나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성은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하는데 투자 성향은요 경험치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주식을 하나도 안 해봤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식 투자가 되게 위험하고 막 잘 깨지고 그러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 위험 관리도 할 줄 알고 좀 잘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축구를 하는 사람도 제일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막 엎어지고 깨지고 피나고 그러면서 점점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점점 안 다치고 잘할 수 있듯이 투자도 제일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잘 깨지고 스트레스 받지만은 그걸 조금씩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을 쌓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게 되면은 조금씩 바꿔도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안정 추구형이었다가 내가 이거 펀드를 좀 해보니까 이거 할만하네? 그랬을 때는 약간 중립 추구형으로 바꿔도 되고요. 중립 추구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수익 추구형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수익만을 위해서 막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그만큼 높이 추구할수록 리스크도 손실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그것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은 뭐냐? 내가 위험을 3%까지만 감당할 거냐? 10%까지 감당할 거냐? 10% 초과해서 감당할 거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 투자 성향에 따른 투자 비중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요,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퇴직금의 구조는 퇴직금 형태로 된 구조도 있고요, 퇴직연금 형태로 된 구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 퇴직금 형태였는데요, 2005년,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제 퇴직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퇴직금보다는 이제 퇴직연금 형태로 모두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금, 퇴직연금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자기 직원 수가 일정 수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해야 되지만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형태로 된 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요. 퇴직금 형태의 퇴직급여 제도는 그 돈을 회사가 관리한다는 거죠. 회사 명의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회사가 부도나 버리면 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그 퇴직급여를 누가 관리하냐면 별도의 제3자인 금융기관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도 나의 퇴직금은 언제든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퇴직연금은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현장 노동 하시는 분이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퇴직금도 못 받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자기 퇴직금이 사실은 자기는 못 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금융기관에 가보니까 한 5,500만 원에 자기 퇴직연금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회사가 부도나도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는 회사가 부도나도 그 퇴직연금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다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퇴직금에서 전부 다 퇴직연금으로 점점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20년 정도 된 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퇴직연금에는 DB형, DC형, IRP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DB형은 회사가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그런 퇴직연금 제도고요. DC형은 직장인이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좀 DB형을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퇴직금이 난 좀 적을 것 같으니까 난 개별적으로 돈을 좀 모아야겠다 하는 IRP라는 그런 또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관리할 때 직장에 재직할 때하고 재직 후하고 좀 관리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재직 중일 때는 일단은 퇴직연금이 계속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은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령 이직을 하더라도 빨리 이직을 해서 또 계속해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직장 퇴직 후에는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로 구분해야 되는데 직장 재직 중에 퇴직금 관리는 일단은 첫 번째는 중간정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 애들, 저도 사실은 중간정산을 했거든요. 회사 다닐 때 중간정산을 하고 나니까 퇴직할 때 내가 받은 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안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하지 말자.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선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자. 저는 그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깊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안정적인 회사라고 하면은 퇴직연금제 DB형도 있고 DC형도 있다고 했잖아요. DB형, 확정급여형을 선택하자. DB형은 뭐냐면요. 나중에 퇴직금 지급할 때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 기간 동안에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에다가 근속 연수를 곱하거든요. 근데 내가 퇴직하기 직전 급여가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해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라면 DB형을 선택하는 게 낫고 혹시라도 뭐 회사가 좀 빨리 내가 이직할 가능성이 있거나 좀 불안한 회사라고 하면은 DC형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DC형은 이왕이면은 예금 같은 데 넣는 것보다는 지수 ETF 형태로 넣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도 좀 수익을 높게 가져가고 인플레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DB형, DC형은 회사에서 그냥 납부해 주는 거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은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 자산을 좀 만들어서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도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돈이 남는 대로 좀 넣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퇴직이 되면은 퇴직급여가 나오겠죠. 퇴직급여가 나오면은 무조건 그냥 내 급여 계좌로 받을 게 아니라 IRP 계좌로 받는 게 좋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은 일단은 퇴직금을 받으니까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IRP 계좌로 돈을 받으면은 그 세금을 내가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까지 안 내도 됩니다. 이건 무슨 소리하고 내가 대출이자를 지금부터 내야 되는데 대출이자를 10년 후부터 내도 된다. 이건 이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 낼 돈을 나중에 내도 되니까 좋죠.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세금을 연기시켜준다고 해서 과세 이연이라고 표현하고요. 퇴직소득세도 감면해줘요. 만약에 IRP 계좌로 받아서 나중에 연금식으로 받으면요 10년 차까지는 30%를 감면해 주고요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왕 자기가 받는 급여 계좌로 받지 마시고 퇴직급여는 받듯이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안전자산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퇴직 후에는 이제 조금 높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매월 일정액의 월급처럼 받는 돈이 더 중요하니까 안전자산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 한 20년 동안 하면서 금융기관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직장인들의 자산 관리를 많이 해봤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어떤 친구는 3년 만에 집을 구하고 어떤 친구는 10년이 돼도 월세나 전세살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한테 돈을 많이 벌게 된 그 친구가 상속을 받아서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월급은 비슷했는데 3년 후, 5년 후가 달라진 이유는 월급 세팅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월급 세팅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사실 제 고객들을 만나면서 쓰게 됐는데 세팅하면 지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근 세팅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출근 아침에 9시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전날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전날 잠을 못 자서 진짜 졸려도 9시까지는 출근하잖아요.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도 그렇습니다. 월급이요. 그냥 내가 월급 받아서 쓰고 또 월급 받아서 쓰고 그러면은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게 다 나갑니다. 그런데 월급을 세팅해 놓으면은 세팅한 대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모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세팅하는 것은 4개만 하면 돼요. 세팅은요, 한 번만 해놓으면 돼요. 뭐 매일 할 것도 매달 할 필요 없고요. 한 번만 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4가지 세팅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팅은 통장 세팅입니다. 통장을 3개로 분리하는 겁니다. 3개. 통장을 수입 통장, 투자 통장, 지출 통장으로 3개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3가지 방법이에요. 수입을 높이거나, 이건 수입 통장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투자를 높이거나, 이건 투자 통장으로 관리하면 되고요. 지출을 통제하는 거예요. 지출 통장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장을 월급 통장 하나로 뭐 적금도 넣고 카드 대금도 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입, 투자, 지출로 각각 나눠서 목적에 맞게 관리하라는 거죠. 요거 뭐 통장 3개 만드는 게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되죠. 두 번째는 수입 세팅입니다. 수입 세팅은 내가 월 수입, 내가 월급 받는다고 월급에만 만족하지 말고 월급보다 조금 더 목표를 더 잡아서 그것을 실행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수입 세팅입니다. 그리고 투자 세팅도 내가 월급 받은 곳에서 몇 퍼센트를 나는 투자 저축하겠다는 것을 정하고 그걸 실행하는 게 투자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 세팅은 내가 월 지출을 얼만큼 할 것인지 정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했던 걸 경험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세팅은 월 수입 목표를 정하고 실행 방법을 정하고 그 다음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겁니다. 월 수입 목표는 전년 월급의 한 110%,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과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잡은 게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20%로 잡았거든요. 전년 월급 12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서 전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에는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면서 월급의 10%에서 20%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받는 월급에 만족하지 말고 월급 외에 성과급을 좀 받으려고 노력한다든지 승진을 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주말에 알바를 한다든지 또 SNS를 활용해서 추가 수입원을 만들었는데 이런 추가 수입원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직장인의 한 3분의 1 정도가 투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전보다 이제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집값도 굉장히 올라가고 해서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매년 한 번씩 검증을 하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말에 항상 하는데요. 내가 월 수입 목표를 계속 달성했는지, 초과 달성했는지, 좀 부진했는지, 부진했다면 어떤 것 때문에 부진했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금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10만 원을 할 거다. 이렇게 이런 것들 검증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수입 세팅입니다. 이거 수입 세팅 한 번만 하면요, 한 번씩 이제 점검만 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 이 목표 설정하고 실행하는 거 이런 것은 한 번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가 습관처럼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투자 세팅. 투자 세팅도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만드는 건데, 투자 목표, 저 같은 경우는 월 수입의 40%를 설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월 수입의 70%를 저축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70%를 저축할 수가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자기가 번 돈의 75%를 소비하고 한 20에서 25% 정도 저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평균 정도는. 그런데 저는 좀 더 과하게 40% 정도를 저축 투자로 잡았습니다. 이게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키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실행하느냐? 저축형 상품 50%, 투자형 상품 50%. 뭐 이게 이제 중립형 정도의 투자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누어서 자동이체 시켜버렸습니다. 저축형에 50%, 적금이나 이런 데다 50% 넣고, 그다음 펀드나 주식 같은 게 50% 넣고, 이렇게 자동이체 매월, 그러니까 돈 들어가면 40% 투자 통장에 넣어가지고 투자 통장에서 바로 자동이체 하도록 만들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어쨌든 적립이 되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1년마다 이것도 점검을 해서 금년에는 만약에 그게 100만 원씩 넣었다고 하면 내년에는 110만 원을 좀 드리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서 점점 높여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출 세팅은요, 지출 세팅도 지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지출 목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수입의 60%를 잡았고요. 이것도 사실 70% 정도 써야 되는데 60%를 과하게 잡는 거죠. 목표는 조금 정확하게 잡는 것보다 좀 과하게 잡아야지, 실행을 설령 못하더라도 조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좀 높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잡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지출 한도를 설정해버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출 통장에다가 그달 쓸 수 있는 돈을 아예 딱 정해놓고 그 돈 외에는 안 써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카드도 제가 종잣돈 마련하는 당시에는 신용카드를 안 쓰고요, 체크카드를 썼습니다. 체크카드는 내가 통장에 돈 있는 범위 내에서만 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체크카드를 쓰다 보면요, 설령 내가 진짜 돈을 많이 쓰고 싶다, 술 먹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펀드나 저축을 깨서 내가 술을 먹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투자
투자 세팅으로 다 해놔버렸기 때문에 그걸 깨가면서 내가 돈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출 한도 설정이나 체크카드 이런 거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지출 세팅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했습니다. 6월달하고 12월달. 조금 좀 종잣돈 마련 단계에서는 제가 지출 세팅 부분을 좀 더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버는 돈보다는 줄이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출 세팅은 조금 제가 좀 타이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플로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만약에 내가 월급을 450만 원 받고 내가 강의료를 50만 원 받았다. 그럼 총 500만 원이죠. 그것을 수입 통장에다가 넣습니다. 통장 세팅 제가 3가지 통장 만들었는데 그중에 수입 통장에다 500만 원 넣고요. 500만 원 넣고 첫 번째로 지출하는 게 쓰는 데 아니라 첫 번째로는 투자 통장에 200만 원 먼저 넣어버립니다. 먼저 넣어버리고 나서 200만 원을 가지고 적금 2개 만들어가지고 각각 50만 원씩 자동이체 시켜버리고요. 펀드 2개 만들어가지고 각각 자동이체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투자 통장에 들어온 돈이 바로 자동이체 되도록, 그리고 난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뭐 쓰고, 또는 뭐 경조사비가 있거나 뭐 기타 비용이 들어가면 그 범위 내에서만, 내가 지출 한도로 설정한 범위, 다시 말하면 지출 통장에 들어간 돈 범위 내에서만 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는 5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투자 통장에 200만 원 무조건 넣어놓고요. 지출을 줄였습니다. 300만 원이라 200만 원 줄여서 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못 지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 월급 세팅에 관해서는 제가 최근에 쓴 책 은퇴 세팅법 파트 2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놨거든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원하시면 책을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급도 중요하지만 추가 수입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는 월급 생활하면서 직장에 충실해야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써야 될 돈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결혼을 하고 좀 자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점점 써야 될 돈이 많아지거든요. 월급만으로 생활하기가, 물론 생활할 수는 있는데 생활도 하고 또 저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후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2의 수입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직장 경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책도 쓰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강의도 하고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주말에 저는 강사로서 또는 저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 월급의 한 20% 정도를 벌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제가 퇴직할 무렵에서는 이제 월급 정도를 그걸로 해결할 수 있다. 제 2의 수입원으로 월급 이상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직장 경력을 활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장에 있을 때부터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경력을 활용해서 스스로 벌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 경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고, 또 잘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것을 활용하는 법도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 재주가 좀 있어서 글을 좀 잘 써서 책을 출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부터 제가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책을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거의 20권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거의 1년에 한 권 정도 썼는데, 사실은 저는 금융기관에 있었지만 영업은 잘 못했거든요. 금융영업을 잘 하려면은 사람들도 잘 만나고 또 뭐 골프도 치러 가고 뭐 술도 좀 잘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못해서 영업을 잘 못해서 고민스러웠는데, 이런 책을 내면서 내가 잘하는 것을 활용해서 그걸 고객들한테 주면서 고객화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걸 가지고 수입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수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글씨 쓰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붓글씨도 쓰고 해서 캘리그라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캘리그라피.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이용해서 달력도 만들고 컵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수입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유튜브에서 제가 한 20년 동안 금융기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재테크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좋은 수입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